이번 시간은 301페이지입니다. 특수저당권이죠. 공동저당입니다. 특수저당권 중에서 공동저당권. 자, 저당권의 모습에서 공동저당이란 것은 뭐냐? 동일한 채권을 위해서 부동산 개수 여러 개 부동산 위에다가 개별적으로 각각 저당권을 설정했고, 그 개별적 저당권 여러 개가 하나의 피담보채권,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으로 설정되었다 할 때, 이때 우리는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가브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예컨대 돈을 10억을 이렇게 빌렸다 해보세요. 채무.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10억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의 건물에, 자, A라는 건물에, 이게 예컨대 5억짜리를 합시다. 5억짜리 건물에 저당권 하나 설정하고, 이거 가지고는 돈 못 빌려주잖아요. 또 여기에 B라는 건물에 여기에 또 저당권 하나 설정하고, 저당권 이렇게요. 1번 저당권. 이 B 건물도요, 예컨대 이것도 5억짜리를 해볼까요? 5억짜리고. 그래도 또 위험하죠. 10억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기에 있는 토지요, 여기 C라는 토지에, 이게 예컨대 이것도 5억짜리 할까요? 5억짜리. 예, 이렇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15억에 대한 채권, 10억을 채권을 안전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여기 15억의 가치에다가 저당을 설정했죠. 저당은 개별적으로 3개의 저당권, 부동산 개수만큼, 그죠? 이때 이 피담보 채권 10억을 위해서 여기에 저당권, 1번 저당권이 각각 3개가 설정됐죠? 이때 이 저당권이 뭐예요? 공동저당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동일한 채권, 이걸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부동산의 개수만큼 저당권이 존재하는 게 공동저당이다, 이러겠죠? 따라서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이것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개수만큼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럴 때 이 저당 설정된 저당권, 여러 개의 저당권은 공동저당이라고, 이 공동저당의 특색은 뭐냐? 특성. 이 특성은 바로 동일한 채권의 피담보 채권을 중첩적으로 보호한다, 이 말이죠. 피담보 채권이 이것이 중첩적으로 보장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렇죠? 공동저당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을의 입장에서는 15억 원의 가치를 저당 목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돈을 10억 빌려줬다, 이렇게 모르겠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말이죠. 저기 있는 채권자가 돈 빌린 채무를 전부 변제했다. 채권자한테. 갑이 채무 전액을 변제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변제하면 이 저당권은 다 소멸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저기 있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할 때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먼저 성립부터 한번 봅시다. 공동저당권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기에 있는 당의 물권자가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저당권 설정해 주기로 합의를 해야 되죠. 설정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죠. 등기를 하는데, 이 저당 설정 등기는 각 부동산마다 별개로 이렇게 각각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이때 이 저당권이 개별 등기가 아니라, 개별적 소유권 저당권 등기가 아니라 동일한 피담보 채권을 중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이 저당권 등기는요, 공동저당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기재하는 겁니다. 등기부에다가 이것을 기재합니다. 이것을요. 공동저당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요 저당 설정 등기 할 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동저당권화 성립하겠다. 그죠? 물론 이때 공동저당권 설정할 때는 설정자가 말이죠.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는 없죠. 물상보증인 될 수 있죠. 그래서 공동저당권 설정 계약 당사자는 채권자하고 이 사람이 공동저당권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은 공동저당권 설정자가 되겠죠. 공동저당권 설정자가 될 것입니다. 이때 공동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는 없어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어요. 물상보증인 그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이 체결되고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공동저당권 성립한다. 자, 성립되었을 때 만약에 말이죠. 저기에 있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공동저당권을 실행해야 되죠. 이 공동저당권 실행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요 실행에 관한 문제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공동저당권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재 302페이지에 가면 공동저당권의 이 효력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공동저당권의 효력이란 것은 실행을 어떻게 하냐라는 문제로 다루면 돼요. 자, 여기에는 저 채권자인 공동저당권자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기 때문에 변제기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 실행하는 거죠. 경매권 행사입니다. 경매권 행사하는 건데 이 행사하는 모습을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당에 저당권 여러 개를 동시에 경매해서 배당을 동시에 받는다. 이게 가능해요. 이걸 동시배당이라고 합니다. 동시배당의 방법에 의해서 실행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동시배당이요. 동시배당을 하면 당의 부동산을 전부 경매를 동시에 해서 그 경락 대금으로서부터 다 변제받겠다는 거죠. 자, 이때요. 동시배당을 선택하면요. 여기에는 A 건물, B 건물, C 건물 전부 다 경매해버리는 거예요. 경매에서 나온 대금 예컨대 5억짜리가 있으니까 5억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변제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시배당이라 하는데 이 동시배당을 할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채권자 저기에 있는 채권자는 각 부동산의 대가에 비례해서 대금에 비례해서 자기 채권을 분담해 받아놔야 돼요. 분담. 반드시요.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는 법률 용어로서요. 동시배당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안분배당이라 그래요. 이렇게 표현해요. 안분배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는 같은 말이 부담의 안분 이렇게 하게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가행규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즉 안분배당 해야 되는 것이 강행법규로서의 그런 성격을 가져요. 즉 후순위 권리자가 있냐 없냐, 일반 채권자가 있냐 없냐 따지지 않고 동시배당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 당의 부동산의 가액 비율로 각 부동산의 가액 비율로 대금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 안분배당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요. 그러면 결국은 A, B, C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서 3분의 10 가져가는 거죠. 10억을 그죠? 3분의 10 나누어 가져가는 거예요. 3억 3,333만 3,333원 이렇게 그죠? 3분의 10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공동저당권자가 경매하는 순서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경매할 수도 있어요. 순차적으로 경매. 그러면 순차적으로 배당하는 거죠. 배당받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동시에 배당하는 게 아니니까 이시배당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시간을 달리하여 배당받는다 이 말이죠. 이것도 가능해요. 당연히 순차 배당도 가능해요. 자, 순차 배당할 때는요. 이때는 이 채권자인 공동저당권자가 순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순서, 자유.
경매하는 순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경매한 대금에서 자기의 채권을 얼마 변제받아 갈 거냐. 배당받을 채권액, 이것도 자유선택이에요. 즉 저기 있는 10억을 가지고 말이죠. A 건물을 경매해서 5억이 나왔잖아요. A 건물에서. 그죠? 그 5억 나온 거 두서 저기 있는 을이란 채권자인 공동저당권자가 5억은 다 변제받아도 되고요. 거기에 3억만 변제받아도 되고요. 1억만 변제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금액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토지를 경매한 다음에 두 번째로 5억에 나온 데서 5억을 다 변제받아도 되고요. 선택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순서와 자기 배당받을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순차배당, 이시배당일 때 이렇게 한다. 자유영역이죠. 그죠? 물론 이게 동시배당으로 갈 건지 순차배당으로 할 건지 이 공동저당권자가 이 선택하는 이것도 뭐예요? 선택의 자유예요. 동시배당으로 할 건지 이시배당으로 할 것인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다만 동시배당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안분배당을 반드시 해야 한다. 안분배당 반드시 해야 된다. 강의 규정이니까. 순차배당일 때는 그래요. 순서 정하는 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배당받을 금액도 마음대로 선택해서 배당받으러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순차배당, 이시배당을 선택했을 때 이게 돼버리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그래서 후순위 담보권자요. 후순위 담보권자, 후순위 권리자죠. 후순위 담보권자,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선순위의 공동저당권자를 대신 행사해서 할 수 있도록 대위권 인정해요. 후순위 담보권자의 대위권이 순차배당, 이시배당 할 때는 요 대위권을 후순위 담보권자한테 인정한다. 요것도 또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2번 저당권자가 있었다라고 해보세요. 이게 2번 저당권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을이요. 여기엔 A 건물, B 건물을 경매해서 5억 변제받아 가버리면 이 5억은 당연히 뭐예요? 여기에 있는 1번 공동저당권 다 변제받았으니까 이게 소멸하고 2번 저당권자가 1번 순위가 되어서 돈을 안 갚으면 여기에 있는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이 C 토지를 경매해서 5억 중에서 2번 저당권자 자기 채권 1억 예컨대 이렇게 했으면 변제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공동저당권자가 C 토지를 먼저 경매해버려 가지고 여기서 5억을 받아가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당은 소멸했는데 돈은 자기 채권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2번 저당권자는 그러면 이 사람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때는 이 공동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다 변제받아 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5억 변제 가져갔죠. 그럼 여기서 5억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만약이면 여기에는 A 건물에 저당을 실행하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안 했다는 거죠. 이게 남아있으면 이 2번 저당권자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을은 1번 저당, C 토지에서 변제받아가고 B 건물에서 변제해서 10억을 다 받아갔다라고 할 때 이 2번 저당권자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2번 저당권자가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요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뭐야?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후순위 담보권자의 대위권이라 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요, 이 A 건물이요, 만약에 갑소유, 채무자 소유 건물이 아니라 만약에
병이란 사람의 소유물이다 라고 하면 이 병은 뭐예요? 물상보증인이죠. 자, 그러면요, 여기에 있는 2번 저당권자가 1번 공동저당권자가 여기에 C 토지에서 변제받아가고 그 다음에 B 건물에서 변제받아갔기 때문에 10억을 다 변제받았다. 그래서 여기에 C 토지에서 5억을 다 변제받아갔기 때문에 1번, 2번 저당권자는 저당권 소멸할 운명에 처해가지고 돈을 아직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래서 대위권을 이렇게 행사를 갔습니다. 이렇게. 그죠?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해서 이렇게. 이게 대위권 행사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더니만은 당의 대상 목적물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게 물상보증인이 소유권자네요. 그러니까 이 물상보증인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물상보증인은 갑을 위해서 보증을 썼죠. 물상보증이라는 사람은 갑의 채무 10억 원을 담보 제공해 준 것이 바로 물상보증인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에 2번 저당권자한테 물상보증인이 보증 쓴 게, 즉 담보를 제공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2번 저당권자가 대위권을 통해서 이렇게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이렇게 대신 행사로 이렇게 들어갔더니만 당의 그 목적물이 물상보증인 소유일 때는 물상보증인이 대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막아버리더란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후순위 담보권자하고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물상보증인하고 둘이가 충돌되죠. 물상보증인은 자기 부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대위 못하게 하고 2번 저당권자인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집행하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둘이가 대위권과 소유권에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순차배당, 20배당에서는요. 여기에 만약에 물상보증인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 담보권자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서 누가 우선 보호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그 순위를 정합니다. 후순위 담보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는 언제나 물상보증인이 우선시한다. 우선하도록 한다. 우위에 있도록 한다. 다른 말 하면 물상보증인을 보호하겠다라고 견해를 취합니다. 이렇게. 물상보증인 우선서를 취한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기에 후순위 담보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이렇게요. 물상보증인의 재산에는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의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신 행사해서 자기가 우선 변제받아가겠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부분이죠. 이렇게. 이게 바로 공동저당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 303페이지에 가면 제일 위에 디귿 동그라미 있죠. 거기에 물상보증인과 관계 이렇게 정리해놨잖아요. 즉 공동저당 목적물 중에 채무자 소유 물건과 물상보증인 소유 물건이 함께 공동저당의 1번 저당권으로 이렇게 인정해 줬더란 거예요. 근데 그 후순위 담보권자가 공동저당권 설정된 뒤에 있었다면 그 후순위 담보권자하고 물상보증인의 이 물건 사이에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 민법이 언제나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언제나 물상보증인은 변제자 대위를 이용하던 물상보증인의 권리가 힘이 세기 때문에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는 후순위 담보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걸 이름하여 우리는 물상보증인 우선설 또는 물상보증인 우위설이라고 하고, 그게 A나 B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물상보증인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물상보증인의 그 구상권이 먼저 시행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 재산에 대해서는 후순위 담보권자가 대위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요것을 좀 거기에 A, B, C 나누어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설명한 건데, 그게 핵심이 뭐냐? 물상보증인이 자기가 먼저 보호받겠다라는 것을 우리 법이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보시면 공동저당 법리의 유추 적용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요, 소액 임차인의 경우는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요. 이럴 때 이 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뭐냐면 주택 가액, 주택을 경매했을 때 주택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택이 있는 대지 가액을 포함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주택 임차인이 당해 대지와 주택을 경매 처분해서 견학 대금이 나오면 이 보증금을 회수할 때 우선 변제 어떻게 받느냐 하면 바로 주택 가액과 대지 가액 두 개 중에서 말이죠. 아무 데서나 자기의 보증금을 변제 받아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요 각각의 주택 가액과 대지 가액에 비례해서 그 보증금을 나누어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동시배당의 법리. 각 부동산의 대가에 비례해서 분담해서 가져간다. 이 규정을 주택임대차 보호법 여기에 유추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동그라미 5번에 정리해 둔 겁니다. 판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나 또 임금채권에 관해서요. 이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거죠. 임금채권에 있어서 우선 특권을 행사할 때는 공동저당권의 법률을 유추적용한다. 이 말은 요거다. 각 부동산의 대가에 비례해서 분담해서 자기 채권을 받아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은 역시 저당권의 특수한 모습인데, 이때 보통 저당권과 차이점을 잘 정리해 주시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특이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근저당. 근저당이란 것은 우리 법 357조에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죠. 357조에 보면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했죠. 이때 설정된 저당권 이름을 근저당이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근저당의 특성은 어떤 거냐면, 당연히 근저당은 또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죠.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고, 이게 존재해야 돼요.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당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해야겠죠. 그러면 계약한 내용을 등기하죠.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저당권이 성립하는데, 여기에 특성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 피담보 채권, 담보되어지는 채권, 요 성격이 뭐냐? 증감한다는 거예요.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동. 변동되기 때문에 장래에 가서 그 채권액이 확정된다는 거예요. 장래에 확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제기 도래할 때까지는 그 채권액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채권자가 변제받을 채권액이 얼마가 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감 변동하기 때문에. 그러면 장차 어느 장래 언젠가 돼서 그 언젠가에 그때 가서 확정시킨다는 것이죠. 확정되는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담보 채권은요,
증감 변동하다 보면 이렇게 증감 변동하다 보면 이 채권액이 영원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일순간. 자, 피담보 채권액이 0이 되면 보통의 저당권의 경우에는 저당권이 소멸해버리고 저당권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어버려요. 그게 보통의 저당권이에요. 그런데 근저당에서는요, 피담보 채권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증감 변동하다가 어느 시점에 변제할 채무액이 채권액이 없다, 0이 됐다 이렇게 되더라도 그 근저당이란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요게 피담보 채권의 증감 변동을 인하여 채권액이 어느 순간 0이 된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는 성질이 있다. 요것을 뭐라 그러냐? 요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요런 상황요. 요런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부종성이 완화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은 피담보 채권의 증감 변동의 이 변화, 특성 때문에 바로 부종성이 완화됩니다. 피담보 채권이 없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종성 완화. 이 의미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증감 변동과 부종성 완화, 불가분의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303페이지 제일 밑에 기억, 피담보 채권의 불특정성.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장래에 증감 변동하다가 나중에 장래에 가서 특정된다. 즉 확정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일 마지막 니은 동그라미입니다. 부종성 완화의 성질이 갖게 된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채무액이 0이 된다 하더라도, 즉 채권이 0이 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요 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걸 꼭 이해해 두셔야 근저당권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4페이지에요. 근저당권 성립 한번 보세요. 이때는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하고 근저당 등기하면 되죠. 자, 이때요. 근저당권자는 바로 채권자여야 될 것이고 근저당 설정자는 그래요.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 없죠. 제3자에도 무방합니다. 물상보증인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를 할 때요. 니은의 등기는 요 등기에서 근저당 설정 등기인데 요 등기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할 등기 사항이 있습니다. 근저당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등기 사항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필요적 등기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 필요적 등기 사항 또는 필수적 등기 사항은 뭐냐? 첫 번째, 근저당이라고 등기되어 있어야 돼. 그다음 두 번째, 등기 원인에는 근저당 설정 계약 이게 원인에 기재되어 있어야 돼. 원인. 등기 원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가장 특징인데요.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자, 이 채권 최고액이란 것은 뭐냐 하면 이 채권 최고액은 당해 변제기, 즉 장래에 채권이 확정되어서 변제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채무자가 변제해야 되는데 그 확정된 채무를 변제 안 하면, 확정된 채권을 변제 안 하면 그때는 당해 저당권 가지고 근저당권 가지고 경매하겠죠. 부동산을 경매하면 경락 대금이 완납되겠죠. 그러면 그 대금 중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최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금액,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뭐냐? 그게 바로 채권 최고액이에요. 이것은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할 때 먼저 채권 최고액, 즉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이것을 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근저당 설정 계약할 당시에 정해서 이 한도액을 그런 다음에 채권 최고액이라 하여 어디에 한다? 등기에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변제기 도래했을 때 이 부동산 변제 안 하면 부동산 경매해서
경락대금이 나오면 그 경락대금에서부터 채권액 전액을 언제나 우선 변제받는 게 아니라 여기 정해놓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정해놓은 채권 최고액 이 범위 안에서만 우선 변제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의 의미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 이것이 채권 최고액이에요. 이 채권 최고액 안에는요. 원본 당연히 포함합니다.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자 여기에 들어갑니다. 위약금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 최고액이 다 산입돼 버려요. 등기되어 있는 여기다가. 그 다음에 변제기 즉 이행기 변제기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연 손해를 내야죠. 지연 손해배상. 그렇죠? 손해배상을 내야죠. 손해배상 여기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지연배상인데요. 지연배상은요. 보통의 저당권에서는 이행기 후 1년분에 한한 손해배상에만 피담보 채권을 집어넣어서 우선 변제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근저당에서는요. 1년분에 한한다 이거 제외예요. 모든 지연이자 이자인 손해를 전부 다 여기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모든 지연이자 전부를 여기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개가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보통의 저당에서는요. 피담보 채권이라는 채권 안에다가 저당권 실행 비용을 산입해서 우선 변제받아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근저당권에서는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산입한다는 거죠.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전액 이것은 전부 다 채권 최고액 여기에다 다 산입해서 우선 변제받아 나가요.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의 저당권과 차이점이 이 부분이죠. 여기에 1년분에 한다가 하는데 모든 손해배상, 지연이자 전부 다 포함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요. 근저당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산입하지 않아서 이 채권 최고액에 의한 우선 변제 이 영역엔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 제외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뭐냐면 당사자끼리 약속한 이자 포함되어 있죠. 이미 이것이 등기되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지연이자도 이미 어디게 전부가 채권 최고에 들어가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에 의미가 뭐냐. 이자는 별도로 등기할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약속한 이자든 법정이자든 또 지연 손해배상으로서의 지연이자든 전부 다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채권 최고액에 다 산입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뭐 해놔라 했어요?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했죠. 반드시 등기. 그렇다면 이자 부분은 모두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자를 별도로 등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의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이자 월 몇 퍼센트 아니면 연 몇 퍼센트 이렇게 등기를 할 수 있었어요. 개별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근저당에서는 이자를 별도로 등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차이점이 있죠. 보통의 저당권과. 그죠? 첫 번째는 1년분에 한한 손해배상액 이것만 피담보 채권에 집어넣어서 우선 변제받는다라는 보통의 저당권에서는 그랬는데 근저당에서는 모든 지연이자인 손해배상을 전부 다 채권 최고액에 집어넣어서 우선 변제받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첫 번째 차이점. 두 번째는 저당권 실행비용은 피담보 채권에 산입했잖아. 보통 저당권에서는. 근데 근저당권에서는 근저당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산입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자는 별도로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근저당 특징이다. 그러나 보통 저당권에서는 이자를 별도로 등기할 수 있고 별도로 등기하면 피담보 채권에게 다 산입할 수 있죠. 그래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는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해 두셔야 돼요. 요 채권 최고액과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반드시요. 그 다음에 물론요. 당사자 채권 최고액을 만약에 결정했는 게 5억이라 해볼까요? 이것을 등기했어요. 등기에.
이렇게. 근데 나중에 거래하다 보니까 돈 받아낼 채권액이 얼마냐 하니까 7억의 채권액이 확정됐어요. 나중에. 장래에 보니까 확정된 금액이 7억이 됐어요. 채권액이. 돈 받을 채권이. 그러면 여기에 최고액은 5억. 장래에 확정된 채권액은 7억.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자, 경매했어요. 경매를 하니까 만약에 경락 대금이 자, 채무자가요. 확정돼서 7억의 변제를 해야 되는데 채권을 변제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변제 안 하네요. 안 하니까 그러면 채권자가 당해 목적물을 경매 처분할 거 아니에요. 경매했더니면 경락 대금이 얼마나 나왔냐? 예컨대 경락 대금이 7억의 대금이 나왔다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7억이 경락 대금이 나왔으니까 자기 채권액,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7억이니까 7억을 다 변제받냐? 아니에요. 자, 경락 대금 7억 중에서 5억에 대해서는 이것은 최고액의 우선 변제 조율을 했으니까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가 먼저 우선 변제받습니다. 자, 5억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아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서 2억이 남죠. 그럼 이 사람도 근저당권자도 얼마 돈 못 받았어요? 아직 5억만 변제받았으니까 여기에 2억 채권이 남아있죠. 이렇게. 그러면 2억 채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요. 여기에 우선 변제받고 남은 나머지 2억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 2억 원은 일반 채권이에요. 즉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 채권이에요. 일반 채권이니까 그냥 보통 채권자와 똑같이 그냥 내가 돈을 개인적으로 2억 빌려준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2억에다가 2억 남은 돈에다가 여기에 배당받으러 들어가겠죠. 이렇게. 배당 신청해서 배당받으러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자, 근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는 2억을 채권을 들어갈 때 이거는 우선 변제받을 수 없잖아요. 그냥 일반 채권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들도 들어오겠죠. 이 채권자와 이 일반 채권은 동등한 순위예요. 평등, 동등한 거예요. 우선 변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2억 원 중에서 다른 채권자를 우르르 몰려들어 버리면 결국은 이 2억 원 채권은 우선 변제는 받지 못하고 비율별로 나눠 가져가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채권 최고액 요 의미입니다. 우선 변제 받는 효력의 범위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근저당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요. 자, 그래서 304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근저당은 성립해서 니은 동그라미에 등기 요 부분을 잘 봐두셔야 되는 거예요. 필요적 등기사항. 거기에 보시면 원본, 이자, 위약금은 모두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고 지연이자도 1년분에 하나지 않고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자만에 관한 등기는 인정할 수 없다. 즉 이자만 별도로 등기할 수 없다. 다만 근저당 실행 비용은 이 채권 최고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판례가요.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근저당권의 효력 채권 최고액에 관한 내용을 좀 봐두세요. 채권 최고액이란 것은 근저당권에서 담보되는 한도액으로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그로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따라서 이거는요 책임의 한도액이라면 안 돼요. 채무자의 책임의 한도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에요. 요 말의 의미를 꼭 해두시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 실행하려고 그러면 이 근저당권자가 실행하려고 그러면 채권이 확정돼야죠. 채권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실행이 가능해요. 돈을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어야 야 경매하자 그리고 돈 내놔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증감 변동하고 있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야 돼요. 그러면 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 확정의 의미는 근저당권의 성격이 이제는 보통의 저당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보통의 저당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확정의 효과입니다. 확정의 효과. 피담보 채권이 더 이상 증감 변동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 버리면 근데 7억 이렇게 확정됐단 말이에요. 확정돼 버리면 이제는 근저당이 아니야. 근저당 뭐예요? 증감 변동할 수 있는 거였잖아. 근데 이제는 뭐예요? 딱 정해져 있는 피담보 채권을 위해서 저당권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근저당권은 이제는 저당권, 보통의 저당권이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확정된 후에 채권이 확정된 후에 만약에 별도로 또 채권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채권은 그냥 보통 채권, 일반 채권에 불과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피담보 채권 될 수 없고 단순한 보통 채권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보통 저당권에서 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 못 받는다는 거죠. 자, 이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확정 시기는 언제냐 이거죠. 이 확정 시기를 알아야겠죠? 이 확정 시기는 우리 교재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확정 시기. 여기는 만약에 결산기를 당사자끼리 정했으면 결산기 도래죠. 당사자 합의했으면 그럴 거고요. 또 기본계약이 해지되거나 또 해제되거나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 했을 때, 그 다음에요,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요. 그 다음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후순위 근저당권자 자신의 피담보 채권은 그때 경매 신청할 때 확정되지만, 만약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선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존재한다. 이 사람의 피담보 채권은 언제 그러면 확정되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선순위요. 이 사람은요,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매가 실행되어서 경락 대금이 완납되는 때 채권이 확정됩니다. 요거까지, 예. 보통의 저당권, 근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매 신청할 때 이때 확정돼요. 보통의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신청하는 그때 피담보, 자신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요. 그런데 그 경매 신청한 사람이 후순위 근저당권자다. 그런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존재하면 어떻게 할 거냐? 자, 후순위 근저당권자 스스로는 경매 신청할 때 확정됩니다. 피담보 채권액이. 그런데 선순위에 있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은 그래요. 경매 신청치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매가 시행되어서 대금이 완납했을 때 그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다. 요거는 시험에 잘 냅니다. 이거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확정되는 시점이 되면 그때 드디어 보통의 저당권으로 바뀐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경매 시행한 이런 내용대로 보통의 저당권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이때부터는 경매를 하면 이제 확정된 채권 내에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이 바로 304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니은 동그라미에 근저당권의 실행에 관한 내용으로서 거기에 보시면 근저당권 확정해야만 실행을 할 수 있고, 이때 확정하게 되면 그 시점은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중에 세 번째 거 잘 봐두십시다. 두 번째 거는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그 신청한 때, 그다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경락대금 완납한 때 확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보시면
확정된 그 피담보 채권액이 당연히 근저당 설정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변제를 다 해야 되죠. 채무액 전액을 다 변제해야 돼요. 채무전액을 변제 다 해야만 근저당 설정자인 채무자가 근저당권 등기를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물상보증이거나 또는 제3취득자가 당에 경매 시행됐을 때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 이때는요 채권을 최고액만 변제해버리면요 누가 물상보증인이나 또는 제3취득자가 말입니다. 채권 최고액 그 금액을 변제해버리면 당에 자기 부동산에 있는 그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어요. 그 내용을 305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4줄에 걸쳤어요. 요 4줄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근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시켜버리려고 그러면 이때는 채무액 전액을 변제해야 돼요. 채권 최고액만 가지고 변제하면 안 돼요. 자주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만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당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라 하려고 하면 최고액만 변제하면 당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변경은요, 채권 최고액도 변경할 수 있고 모든 거 다 변경할 수 있어요. 등기사항이니까 등기를 해야만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저당권의 변경은 당사자 약정에서 변경할 수 있고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해관계인은 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변경할 수 있겠죠. 자, 뭐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양도인데요. 리얼 동그라미에 근저당권의 양도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 하나가 양도됐다고 해서 근저당권 수반 안 돼요. 수반돼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채권 한 개만 양도될 뿐이다. 근저당권은 수반하여 이전되지 않는다. 언제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가 양도됐을 때. 그러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 채권을 양도했다는 것은 바로 피담보 채권을 양도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근저당권도 함께 수반돼서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A 동그라미와 B 동그라미 설명한 거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양도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 채권을 양도했다는 것은 피담보 채권 자체를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저당권도 함께 수반되어 이전되어야 한다. 다만 그때 피담보 채권을 확정된 후에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근저당권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취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그라미 6번인데요. 포괄 근저당. 이것은 우리 은행권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근저당 제도가 바로 대부분 다 포괄 근저당이에요. 너하고 내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 채무 이렇게 하죠. 그 모든 채권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기본 계약이요. 채권 채무 발생할 수 있는 근거되는 기본 계약이 포괄적으로 규정이 됐다는 거죠. 약속했다는 거죠. 이걸 포괄 근저당 하는데 이것은 우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정도의 포괄 근저당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죠. 그게 통솔과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한 저당이 있는데 이것은 뭐 그냥 한번 여러분 봐두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시험에는 잘 출제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그렇게 뭐 법체계상 집어넣었을 뿐이고 우리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물권법의 총 정리가 됐네요. 여러분 하여튼 물권법은요.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하는 영역이니까 반복해서 읽어주시고 제가 강조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복해서라도 숙지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계약법을 강의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